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오늘이 대선 이후 첫 번째 배수진 시간이거든요. 자, 정치쇼의 민심 전문가인 두 분의 분석을 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대선에서 득표율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요 득표율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도 우리는 숫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두 분의 평가를. 일주일은 지났지만 저는 민심은 천심.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숫자예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50을 넘진 않고 49.4이잖아. 예. 사이좋게 통합. 이걸 저는 수치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49가 민심입니까? 42가 민심? 4위가 민심이지. 소수점 뒷자리가 사이좋게. 그다음에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는 41.15잖아. 예. 1호나 보수가 무너지는 건 또 이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날개잖아요. 예. 또 민주 그다음에 보수. 예.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 마 1호. 그다음에 이준석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3, 4. 룰라의 노라 중에 3, 4. 미래는 있다. 3, 4. 그 3, 4라고 하는 분은 처음 그렇죠. 봤어 내가. 네. 저는 이게 이 절묘해요. 나는 절묘해. 소수점 아랫자리를 가지고 절묘하다라는 분은 내가 살다가 내가 이거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안 하는 멘트 하시려고 고민하셨네. 소수점 뒷자리는 신에 계시다. 배추도사니까 이런 걸 보지. 눈에 들어오지. 야, 신에 다른 사람 계셨구나. 못 봐. 소수점. 야, 자, 이 수민킴 어떻게 봤어요 이거? 저는 한 줄 평은 절묘하다기보다는 예. 애매하다. 애매? 네. 그럼 뭐요? 이게 절묘하다 그러면은 네. 뭔가 다 같이 이긴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예전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었던 송옥은 칼럼니스트가 네. 중앙일보 칼럼에서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를 했는데 언제 선거 보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요번 선거 그래요? 예, 직후에 발표한 칼럼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 네. 이게 사실은 다 이게 결국에 저의 결론은 해석에 유의하세요의 결론인데 이 자신이 받은 표를 정당과 후보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도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하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너끈한 차이로 이긴 건 맞잖아요. 근데 또 과반 득표는 못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0%를 넘겼다. 이 부분은 선전인 것 같은데 근데 잘 살펴봐야 될 게 그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이 그동안의 어떤 국민의힘의 행태라든지 좀 극우에 가까워진 것까지 다 승인한 거냐.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해서 최대화된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표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혹은 뭐 재판 다 뭐 그런 거 무죄인 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표도 이준석 후보의 그동안의 어떤 그 도드라지는 이념이나 행보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1, 2번은 못 찍겠는데라고 하는 무당층까지 섞여들어서 8%가 나온 거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뾰족한 행보에 대한 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는 오판이고 근데 거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지만 동질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맥락이 섞여서 현재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스스로 인식한다면 보다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도 제가 이겼죠. 없진 않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긴 건데. 모든 목표를 다 이건 애매한데 어쨌든 그렇죠. 방심을 허용치 않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첫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취임 직후니까 조사한 거니까 그렇죠. 국정수행 평가는 아니고 지지도나 이제 전망, 기대감이죠. 기대감인데 보시죠.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열을 받아서 4일, 5일 실시한 결과이고요. 무선 100% 자동 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 잘할 것이다 58.2%. 그다음에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30%대로 나왔죠. 30.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35.5%. 이것도 절묘한 거예요. 60%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리얼미터의 쭉 조사를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거의 80%에 가까운 79.3, 박근혜 64.4, 문재인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낮은 첫 번째 이제 전망이었죠. 52.7. 근데 58.2면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높다고도 볼 수 없어요. 60%는 못 넘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중도 지지를 받으면서 구청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것도 고공행진은 아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중한 당부가 담겨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듯이 경제도 중요할 것이고 또 여기에는 통합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외교 안보.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하고는 통화를 했죠. 하지만 이제 다자 외교에 나서는 대통령 또 관세 협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한 이달 말 또 다음 달 초부터는 이제는 지지율입니다. 이제는 전망이 아니라 한 이렇게 두세 번 조사를 하고 바로 이제 지지율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는 용산 참모들한테 이 특히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걸 분석해서 국정 운영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광판은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전광판 제 욕하는 겁니까? 제가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죠? 지금은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아니 전광판 받을 58.2 이거는 그럼 역대 다른 대통령 출범 때랑 비교해서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굳이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적으로는 낮은 편이죠. 수적으로. 예전에는 막 대통령 되면은 지지율 70% 80% 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잠깐 제가 그 데이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고. 그렇죠. 존칭 빼고 이명박 79.3, 박근혜 64.4, 문재인 74.8, 윤석열 52.7, 이재명 58.2. 이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데 다른 세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이거는 이 대통령에서 비롯된 원인도 있고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원인이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거는 이제 이 대통령의 뭐 사법 리스크 등 포함해서 어느 정도 비호감도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대통령이 제2당 대표였다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경우면은 좀 오히려 소수였던 사람이 다수가 되면서 얻는 그런 어떤 동정 내지는 양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지지율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는데 제1야당이고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지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못 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한국 정치의 분열이 굉장히 심화돼 가지고 양극화가 예전 같았으면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대선에서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일단은 처음에는 기대한다.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지율이 70% 넘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민주당 당시 민주당 대통합 민주신당인가? 그 당시 그랬죠. 그죠.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처음에는 지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동안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느 쪽이 대선에서 이기든 간에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어쨌든 새 정부야라는 인식이 컸는데 이게 계속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진영이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취임 초창기에 지지율이 50% 수준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걸 깬 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효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지지율 70% 넘어갔던 그거는 다시 특수를 누린 건데 근데 다시 또 정치가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그 취임도 아니고 당선되자마자 아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50%를 겨우 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구도가 돼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이다.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이 기대치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높기는 한데 아주 높지는 않죠. 근데 다만 더 단단할 수는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 쪽이 초기 지지율이
수치 차이는 크지 않아도 더 단단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앞서서 사실 파면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60%를 못 넘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다만 막 50% 밑으로 빨리 꺼지지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제 각 국가의 대통령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요. 허니문이 이제 없어졌어요.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임기 한 6개월이나 1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것이 이제 80년 90년대인데 이제는 이게 사라졌어요. 인지상정이 사라졌네. 사라졌어요. 이제 이래서 그냥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이제 바로 적나라하게 평가가 되거나 사는 게 언론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보더라도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언론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빗도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잖아요. 뭐라 그러면 패스. 당신 자꾸 아까 이야기했잖아. 맨날 그러니까, 싸워 거긴. 그러니까 그런 게 이른바 허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그래도 최대한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은 60이 될 거예요. 60이 얼마나 가깝게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국정수행평가하고 이제 지지도 이제 계속 매주 체크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뭐 항상 이제 인사 가지고 뭐 평가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도로 반영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까지 나온 대통령실 인선 수민킴 한 차례구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실 인선 글쎄요. 근데 이거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실이든 저 내각이든 대통령의 인선들 인사들. 일단은 저는 아마 국민들은 긍정 부정으로 굳이 평가를 하면 살짝 긍정 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이게 인선이 중요하다기보단 처음에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뭐 포장에 성공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인지를 떠나서 일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 속에서 인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인사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평론가니까 조금 국민들보다는 면면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되게 관료주의적 부정적 의미에서의 그런 인사들은 또 아닌 어느 정도의 개혁 성향을 또 담보하고 있는 그런 뭐 지식인적인 풍모도 있고 이런 인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시하는 북미국장을 지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의심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들. 안보가 불안한데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대통령실 참모 인사들보다는 내각에 누가 배치되느냐.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요. 포함해서 전부.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인사의 초점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랄지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느냐 여기서 이제 분수령이 나오겠죠. 저는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인사는 신속 안정이잖아요. 인수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그만큼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등장하는 배경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호흡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근데 앞으로 있을 인사 중에서 지금도 이제 거론되고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른 수석보다는 민정수석이 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사법 쪽과 그다음에 외교. 그러니까 외교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국내에 평가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미국.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제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사법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관이 누가 되느냐 또는 이 이른바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검사가 누가 배치가 되느냐 이건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으로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통령의 인사 관련해서 앞으로 외교와 사법 왜냐하면 경제는 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삐그덕하는 순간 이건 바로 지지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 점은 뭐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인선을 할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챙길 텐데 저는 외교나 사법은 알겠습니다. 정치와 이념과 고집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는지 이거 할 건데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을 뽑았던 유권자가 이번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탈했느냐. 그거 조사한 거 있죠.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어를 해서 4일 5일 대선 바로 직후가 되겠죠. 네. 웹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차분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웹 조사 방식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했던 응답자들에게 이번에 누굴 선택했는지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76.8%.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윤 전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다른 쪽으로 갔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이탈을 한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보수 분열이죠. 내부에서 뭉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야기를 해서 유행어가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뭉살 헛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행어가 됐습니까? 이게 유행어 됐네. 이제 됐네. 이제부터. 이제 됐네. 그런데 저 수민킴 이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로 8.3이 간 거는 어차피 뿌리가 같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재명 후보한테 간 11.9는 완전히 진영 기준하면 진영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겠어요. 여기서 반만 가져와도 승부가 바뀌는 건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질문하신 거에 사실 제가 답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딱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살펴보면 이준석 후보로 센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했다가 투표했다가 이준석 후보로 센 것이 8.3%, 이재명 대통령한테 센 게 11.9% 더 높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준석 때문에 졌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얻은 지지층 중에서는 국민의힘보단 차라리 민주당에 더 가까운 사람도 섞여 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재명보다 많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로 건너가 버린 게 10% 조금 넘었단 말이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열이 굉장히 심화된 정치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진영 논리가 그냥 강고에 진행도 이랬다고 하면 보통은 어떤 정당의 지지가 빠진다고 하면은 그 지지가 어디로 빠지느냐 했을 때 무당층. 조금 비교적 가까운 데로 빠지거나 확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혹은 꼭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기보다는 그렇게 제3당으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장에 안 나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이 조금 더 쉬운 건데 아예 이거를 그 깊은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스스로 잘못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대 정당 체제라는 게 먹고 들어가는 체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만큼 표가 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뼈 아프게만 받아들이면 계속 아프잖아요. 안 고치면 계속 아픈데 이러다가 내년에도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계속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극단주의와의 절연. 발목을 잡고 있는 극단주의와 절연하지 않으면 뻗어나갈 수 없다. 국민의힘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도 지지층이고 그리고 아주 강성하고 또 열성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잃어버리면은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불안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해서 스스로 무지한 게 아닌가 싶은 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도 그 큰 당으로 몰아주는 게 강합니다. 대세가 정치인들이 줏대를 잡고 가면은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들 잦아들게 돼 있어요. 그거 계속 하는 것도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끌려다니니까 그러면 자 그리고 설령 표가 이탈한다고 치더라도 10표 잃으면 중도 무당층에서 11표 벌면 되잖아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걸 다르게 분명히 해석하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빠져나간 것 중에서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빠져나간 걸 치면은 전체 유권자로 치면 한 3에서 4%예요. 그러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들을 이 정도는 결집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와, 다른 사람 나왔으면 그렇죠. 이준석 후보한테 더 가고 그렇죠. 막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계속해서 당권 도전에 선을 안 끊는 이유예요. 선을 안 끊는 이유. 그래서 지금 초대형 훌라후프를 또 돌리고 특허리도 하잖아요. 저는 하나도 못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체력이 왕성하다. 그건 난 얼마든지 뭐 전당대회든 뭐가 됐든
감당할 수 있던 신호를 일으키거든요. 저는 바로 이 메시지가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빠져나갔으니까 김문수 후보나 당에 대한 이 기반에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김문수 후보기 때문에 이 정도 결집하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고민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있죠. 김문수 전 후보도 있죠. 지금 당은 이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5개 지금 과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당장에 수습이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면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